지난번에 보강 못 온 친구들 우리 7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쌤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74페이지부터 해서 쭉 우리 81페이지까지는 시조갈래라서 쌤이랑 같이 보강, 그 다음에 또 인강으로 찍기 좋은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꼼꼼하게 볼게. 근데 우리 뒷부분으로 가면은 원생몽유록이라고 해서 꿈과 관련된 소재로서 이야기했던 116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몽자루 몽유록계 소설을 쌤이 이번 주 시간에도 설명을 했으니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판단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인강을 제작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수업 시작해 볼게요. 되죠? 가볼게. 자, 페이지 75페이지 펴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시조를 배우게 된다면, 여기 보일까? 여기서부터 할게. 시조를 배우게 된다면 배경 지식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 다시 말해, 갈래상의 특징을 좀 꼼꼼하게 봐야 돼. 자, 우리 이번 주말에는 장가라고 해서 가사를 봤는데 되게 길어졌다고 했지. 그리고 항상 그 장가 가사는 시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조는 아주 짧기 때문에 단가라고 하고요. 얼마나 짧냐면 이렇게 3줄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이 줄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며 3장의 구성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봐주기로 했어. 그리고 3장 하면 우리 기억나야 되는 거 69, 45자 내외의 글이구나. 자, 얘들아 봐봐. 이때 6구라고 할 때는 뭘 6개로 나누는 거냐? 각각의 장들을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6개의 덩어리가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2번 특징으로 가기 위해서 방금 잘라놓은 이 반에 또 반의 반들을 자를 겁니다. 그럼 덩어리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음보 율격이다 라고 한다고도 했어요. 우리는 아직 내신에서 갈래상의 특징 무조건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자고 했어. 그리고 이 덩어리가 글자 수에도 또 반복되는 율격이 있는데 그런 율격을 우리 일단 음수율이라고 한다고 했지. 왜? 글자 수가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글자 수는 웬만하면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로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지? 응.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특징을 본다면 여기 종장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 제일 첫 번째 이 덩어리의 글자 수도 계속 반복이 된대. 이 글자 수가 몇 글자로? 3글자. 첫머리가 3음절이다 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2학기 들어가면은 이제 고전 작품 배우게 되고 거기서 향가를 배운다고 했었는데 향가와 시조의 관련성도 좀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 얘들아 향가 기억나야 되지. 향가는 신라시대였고 향찰로 쓰여졌고 승려나 또 화랑 같은 귀족 계층들 그 다음에 내용 당연히 승려이기 때문에 불교적이었고 기억나지 그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향가의 형식은 몇 줄짜리? 19채 향가라고 했어. 다시 말해 10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10줄이 다 각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줄도 덩어리 지어서 볼 수 있다고 했어. 다시 말해 향가 10줄을 4, 4이 혹은 3, 5이와 같은 의미 단락으로 3단으로 나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서결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내신 기간 때 그때 나올 때 외우도록 하자고 했어. 자, 이런 향가를 왜 말하느냐? 이 향가가 이 시조의 특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 한번 볼게요. 일단 3단 하나 둘 셋 3단 둘 다 3단 구성인 거 맞아.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거 기억날까? 앞에가 몇 줄이든 간에 마지막 붙어서 나오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고? 낙구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 이 낙구의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해? 아와 같은 감탄사로 시작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시조와 관련이 있느냐? 보면 맨 마지막 낙구의 기능처럼 마지막에 붙어있는 거 종장이고요. 우리 종장에 동그라미 친 것처럼 여기에 3글자가 마치 낙구의 감탄사처럼 기능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기능이 뭐였다? 먼저 첫 번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시상들을 쭉 집약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전환한다고도 했었어. 그래서 시상 집약과 전환의 기능을 낙구와 감탄사가 한다고 했는데 얘가 누구?
시조에도 영향을 끼쳐서 종장의 첫 번째 얘네들이 시상 전환의 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는구나. 다시 말해 종장과 낙구의 주제의식이 집약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형식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시조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어두고 쌤 시작할게. 자, 제일 앞에 보면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작품이 있고 성산문이 있었어요. 우리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 근처에다가 적어둘게. 성산문 동그라미 쳐주고 일단 사육신이라고 하나 써줘. 자, 들어는 봤어야 돼. 들어는 봤어야 돼. 사육신 우리 뭐 할 때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었어? 그렇지. 수양대군한테 이제 쌤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 단종 어린 왕이 수양대군이라는 삼촌한테 쫓겨서 유배 갔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되게 비극적인 왕이라고 했어.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성산문을 비롯한 6명의 어떤 신하들이 아이고 나는 새로운 왕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나에게는 오직 단종뿐이다 하여 단종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어떤 막 뭐라 해야 되지? 뒤에서 복귀를 시키기 위한 운동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의 배신으로 발각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 그래서 죽음으로써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의미에서 사육신이라고 한다고 했다는 것도 좀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성산문이 시조를 통해 뭘 드러내고 싶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종 좋아. 지조와 절개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양대군 우리 세조에 대한 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요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우리 한 밑에다가는 한탄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가 누구길래 한탄하는지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1번 보기. 2번으로 가야 되나?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수양산을 보니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살았대. 그래서 이 제라는 건 백이 숙제를 줄여서 한 말이구나. 그 다음 얘네들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평정하자 무왕의 행위를 인의에 위배된다 하여 피신하여 들어간 산. 이곳이 수양산이래요. 그리고 주나라 곡식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서 밑줄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밑에다가 지조절개라고 하나 써줘. 다시 말해 우리 백이 숙제라는 사람이 원래는 은나라 사람이었나 봐. 근데 옆에 있던 주나라의 무왕이 이 은나라를 먹었나 보지. 그러니 왕이 바뀌게 됐네. 백이 숙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나는 네 신하 될 수 없어. 그냥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나 캐어 먹고 살래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되게 지조와 절개가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나 봐. 근데 왜 이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을 한탄하는 건지 궁금함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자, 이 지조절개 많은 사람이 왜 한탄할까? 계속 가보면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재미 고사리를 캐어서 먹는 것이냐. 아무리 푸세의 것 밑에다가는 산나물이라고 써줘. 아무리 산나물 같은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났냐. 왜 한탄하는지 알겠다. 자, 화자 입장에서 혹은 작가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그렇게 대단한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네였다면 난 고사리도 안 캐먹어. 왜? 그 고사리 어디서 난 거기 때문에 주나라의 땅에서 난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뭐하러 먹냐. 차라리 굶주려 죽지 라고 이렇게 지조와 절개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탄해. 왜? 내가 나였다면 더 큰 지조와 절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라고 전개하고 있는 거네. 되게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거 내신 외부 선지로는 잘 나오지 않아.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잘 박혀두니까 잘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백이숙제라는 사람은 되게 지조절개 뛰어나지만 나는 얘네들보다 더 강한 지조와 절개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했다면 조금만 시각을 틀어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수양산 우리 아까 백이숙제가 살던 곳이라고 했잖아. 근데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 좀 할게요. 수양산 하면 누가 떠올라? 그렇지. 백이숙제 입장에서는 그 산이겠지만 우리 작가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을 좀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돌려가게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수양대군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난데 굶주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고사리를 캐겠느냐? 아무리 산나물인들 그거 누구 땅에 났느냐? 그러면 얘네들에게 고사리는 우리 작가 입장에서 나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벼슬이라고 우리 푸세의 것 밑에다가 써줄게요. 아무리 벼슬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 수양대군이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쌤이 좀 말을 입이 안 풀려서 말을 좀 어렵게 하지만 그냥 그대로 배기숙제의 상황을 자기에게도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 얘네들 고사리 안 먹어? 나 벼슬 안 해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중의성이 아주 강한 작품이라고 봐주면 돼. 되겠지? 한 번쯤은 봐야 돼. 자, 그리고 나서 9번. 이 밑에 있는 9번 문제는 반드시 별표 쳐놓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장 가면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송순이라는 사람이 썼네. 4대부가 썼기 때문에 또 유교적인 이념 아니면 그냥 자연조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읽어볼게. 10년을 경영하여. 경영은 계획이라고 하네.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우리 초려삼간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초가집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 초가집을 10년 동안 지었어. 많이 걸린 거야? 적게 걸린 거야? 되게 많이 걸렸지. 그래서 초가집 짓는데 다시 말해 이 자연에서의 삶을 사는데 엄청 몰두하고 정성을 다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내니까 자, 이 집안에 하나, 둘, 세 칸이 있어. 근데 나 한 칸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간대? 달 한 칸 들어가고 또 누구? 바람 한 칸이 이렇게 들어간다네. 그리고 나서 완전 풀방됐어. 이렇게 들어보내니 강사는 드릴 데가 없구나. 둘러보고 보리라. 다시 말해 산과 방 풀방입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둘러둘게요. 하는 내용이 다네. 그럼 얘들아 주제가 뭐겠어? 자연조화, 자연 친화적 삶이 주제가 될 거고 여기서 굳이 뭐 표현기법 하나씩 좀 보라고 한다면 얘들아 진짜 달하고 요 바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안에? 방 잡고 살 수 있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 쓰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그림을 보면 나 빼고 다 뭡니까? 자연이지 그렇지. 자연 속에 그냥 나도 자연처럼 살아가는 삶이네.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것만 같은 무라일체 사상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얘들아 이거 농담 아니고 이게 끝이야. 끝이야 끝. 그리고 좀 관련된 어떤 어휘를 좀 본다면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안분지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초가집처럼 소박하게 사는 삶. 얘들아 소박하게 산다. 가난하게 사는 거 안빈낙도 요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77페이지 보면 77. 맷버들 가래 걷거라고 있는데 홍랑이라는 사람이 썼대. 얘들아 이름만 봐도 홍랑 누구인 것 같아? 기생이지 기생. 홍랑 동그라미 치고 기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조의 흐름 할 때 기생들 보통 편견 가지자고 했잖아. 무슨 노래 한다고? 사랑과 이별 노래 하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이별 노래 할 가능성 아주 많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볼게. 맷버들, 버들가지를 갈해 밑에다가 구별하여 가려라고 써줘. 좋은 것만 구별해서 꺾어서 보내겠다. 누구에게? 임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표현기법 찾아라 라고 한다면 도치법 정도가 쓰이겠네. 임한테 보낸다 라고 하지 누가 보낸다? 임에게 라고 하겠어. 도치법. 그 다음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말 건네는 방식까지도 나오네. 밤비에 새 잎과 꽃이 나거든 나인가 여겨주세요. 자 그러면 쌤 묻습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뭘 보고 나라고 여겨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누구? 그치 내가 제일 처음에 보냈던 맷버들한테 나라고 여겨줘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맷버들의 의미는 화자의 분신이구나. 내가 가지 못해서 나 대신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별한 상황에서 맷버들로라도 임에게 가고 싶은 그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진짜 간단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강호사시가입니다. 자,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얘들아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시조의 갈래상의 특징할 때 세 줄짜리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세 줄은 맞는데 뭔가 이렇게 많지.
그치? 이처럼 이때까지 세 작품 본 것처럼 딱 3장 6구 요 정도만 나온 것을 우리는 노말한 시조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해요. 하지만 평시조가 계속 나와 이런 시조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시조로는 다루기 힘든 내용들을 길게 연을 구분하여 나타난 시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강호사 시가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제목을 보면 일단 얘들아 강과 호수가 어딘데? 한마디로 자연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강호 밑에다가는 자연, 이거 보이나? 자연, 강호는 자연. 그리고 얘들아 사시야, 시간을 4개로 쪼갠 거 뭐지? 계절이지, 그렇지. 자연에서의 사계절을 다룬 노래구나. 그러면 벌써 주제도 알 수 있겠다. 뭔데? 자연조화, 자연친화 이런 정도로 봐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춘사부터 할게. 봄의 이야기인가 봐. 먼저 강호, 자연의 봄이 드니. 진짜 계절 나왔어 얘들아. 우리 봄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봄 네모. 자연의 봄이 오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 얘들아 우리 한자 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 시냇물 할 때 그 개자입니다. 시냇물.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조금 표시. 자, 시냇물에 금린 물고기가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물결 밑줄.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라는 건 역시 은혜래. 내가 이렇게 쉬는 것도 누구의 은혜? 임금님의 은혜셨다 하고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까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자연조화 플러스 이것도 전부 다 임금 덕분, 임금 땡큐라는 걸로 가네요. 그럼 춘사에서 쌤 정리할 거 없어요? 없지. 자연에서의 너무 만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니까 안분지족이구나. 이 정도만 좀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강호의 여름이 드니 여름 네모 쳐주시고 초당 밑에다가 초가집이라고 써줘. 자, 방금 초당이란 거 봤는데 당자 보면 얘들아 집당자지. 풀로 만들어진 집이니까 초가집이야. 자, 그럼 우리 어휘 좀 늘려볼까? 우리 방금도 초가집이라는 말 보고 왔잖아. 어디? 초려삼간이라는 말 봤었고 방금 초당도 초가집이고 우리 기억나? 상춘곡 갈 때 가장 첫 번째 공간 어디였어? 수간, 모, 옥. 이것도 초가집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초가집을 의미하는 말이 또 뭐 있냐면 띠집 혹은 요거는 띠집이라고도 해요. 띠집. 띠로 둘러놓은 집이라고 해서 초가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초당, 그 다음에 또 초가집, 수간목, 띠집 요 정도 일단 봐둘까? 또 뭐 있나? 초당. 왜 지금 당장 모첨. 얘들아 모첨. 한 가지만 더. 미안해. 모첨까지 해서 아이고 초가집을 드러내는 말이 굉장히 많네 라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튼 여름이 드니까 초가집에 일이 없대. 너무 한가한가 봐. 그 다음 유신한 강파는 믿음이 있는 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구나.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셨다. 임금 땡큐. 자연 좋아. 그 다음 추사.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가을 네모치시고요. 얘들아 6까지 봤으면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 초장에서 전부 다 똑같은 말 하지. 강호의 뭐가 드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역시 임금의 은혜셨다 하면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구나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면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네. 얘들아 가을에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 포동포동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네. 그 다음 작은 배에다가 그물을 실어 흘려서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임금 땡큐구나. 넘어갑니다. 풍요로움 드러냈어. 그 다음 동사로 가면 강호의 겨울 네모치고 겨울이 드니까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은 뭐야? 도롱이래. 도롱이. 비옷 같은 것들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셨구나. 이런 내용 너무 간단하지. 전부 다 자연조화 플러스 임금 땡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 그러면 오른쪽 79페이지의 문제 좀 볼 건데 15번 문제 한번 봐봐. 15번. 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면 자연물 나와 안 나와?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자연물 나오는 거 맞아. 그리고 나서 유교적 가치관 역시 임금의 은혜라며 충이잖아, 충. 유교적 가치관도 나와요. 하지만 얘들아 이거 O야 X야? X겠지. 왜?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나는 죽어서 저기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하지 않을 거야. 자, 쌤이 방금 했던 말에서 이 소나무의 속성이 뭐다?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 불변성을 드러낸다는 거야. 이러한 자연의 속성을 통해 임금에 대한 충, 너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드러내게 된다면 이 말이 맞지만 지금은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야. 자연 끝. 자연의 속성 풍요로움으로 무슨 유교적인 이념을 드러낼래? 그냥 자연은 자연, 그리고 이런 자연을 즐긴 것을 우리 유교적으로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돼. 그리고 이해됐지? 속성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소나무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지? 우리 매화, 지조절개를 의미하는 매화 이런 속성을 통해 뭐 충이나 효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까지 좀 볼게요. 됐을까? 이 정도만 잘 이해해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시조 작품인 어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가 이것도 역시나 어부의 노래라고 하는 거 보니 자연 좋아하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현보라는 사람이 썼어. 사대부라는 뜻일 텐데 이름이 있으니까 설마 이 사람이 실제로 막 고기잡이 하는 그 생업으로서의 어부로서 뭐 말이 어렵네. 생업으로서의 어부의 모습을 드러낼까? 아니겠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낚시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취미로서의 어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힘들지? 좀 빠르게 가자 그래도. 자, 1수부터 가면 이 중에 시름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그럼 어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옆에다 플러스 해야겠네. 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어부의 삶이라고 한대. 그 다음 일여편주. 얘들아 우리 이 주자에다가 한자 주 동그라미 치고 배줍니다. 외우셔야 돼. 배를 만경파 물결 위에다가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네 얘들아.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있게 되는 인간 세상은 어디다? 세모치고 그렇지. 속세라고 써줘야지. 자, 그리고 속세를 잊고 사니까 날 가는 줄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겨. 모른다고 말하는 거 답 정해놓고 말하는 거니까 설의법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게요. 알야 동그라미 설의. 자연에서의 또 만족감이네. 그 다음 이수. 굽어보니까 천심녹수. 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굽어보니까 물이 있고 돌아보니까 만첩청산 산이 있구나. 주위에는 물과 산으로 둘려져 있어. 그리고 얘들아 표현기법. 우리가 주말에 계속 찾았던 거잖아. 뭐 하니까 뭐 있고 뭐 하니까 뭐 있네. 틀 반복되는 대구라고 했습니다. 대구 옆에 써주고. 그 다음 이렇게 산과 물로 둘러두니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얘들아 우리 홍진도 했어. 홍진 뭐였어? 붉은 먼지라고 하여 속세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주변에 물도 많고 또 산도 많으니까 이 속세가 아주 많이 가려졌구나 라는 것을 또 설의법으로 드러내네요. 그리고 질문. 이렇게 가려져서 좋다는 게 싫다는 겨? 당연히 좋아야지. 저 속된 세상 시름 있는 거 멀어지니까. 그 다음 강호의 자연이라 읽어주면 되겠다. 자연의 달이 뜨거든 더욱더 무심하구나, 뭐 한가하구나, 욕심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수로 가면 청아에다가 밥을 싸고 농류에다가 고기를 깨웠어. 자, 그럼 얘들아 눈치 빠르게 이거 무슨 표현? 대구법인 거 알 수 있지? 뭐에다가 뭐 하고 뭐에다가 뭐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많은 게 쌤 청아라는 거 농류라는 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지. 왜? 청아에 밥을 쌌대. 그럼 청아라는 건 밥을 쌀 수 있는 거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농류에 고기를 끼웠대. 농류는 고기를 끼우는 거겠지 뭐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 노적 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그럼 노적 화총 어떻게 해석하면 돼? 배를 메어두는 곳이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렇게 메어두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청의미, 푸른색의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 쌤 해석이 조금 난해하게 했었는데 밑줄 긋고 적어둘게요. 일반 청의미 이꼴 자연의 즐거움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느 분이 아실까? 안다? 아는 사람이 많다?
없어. 나만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뭐 자신감 혹은 자부심이 뿜뿜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사수로 또 넘어가 볼게. 사수 가면 산머리에는 구름이 있고 물 위에는 백구가 날아다니네. 그러면 대구법도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중요한 말 나왔네요. 백구가 뭔데? 백구는 흰 갈매기라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백구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자고? 물아일체라는 사상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거 얘들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왜 그런지 몇 번이나 설명했어. 우리 어부가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그냥 심심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야. 어부가 잠깐 바닷가 이렇게 딱 갔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물고기 잡을 생각 없이 그냥 바닷가 갔어. 갔더니 이 갈매기들이 어머 저 어부는 욕심 없이 왔나 보네 하고 나랑 막 놀아줘. 그래가지고 어이구 저렇게 새가 나랑 잘 놀아주네 하고 어부가 다음 날은 그러면 새 한 마리나 잡아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딱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백구들이 갈매기들이 나를 피했다라는 고사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갈매기 하면 떠올려줘야 되는 거 욕심 없이 자연과 함께 되어서 친구 되는 삶, 다시 말해 물알체를 떠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기억합니다. 자, 아무튼 머릿속에 구름과 갈매기가 떠있고 무심코 다정한 것은 이 두 가지로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 방금 읽었던 한운과 백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놀겠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것을 보고 너라고 얘기해. 우리 너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인간한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밑에다가 의인이라고도 써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 좀 많은데 선생님 그럼 길 가다가 강아지한테 너 너무 이쁘다 라고 말한 거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이지. 왜? 우리 너라는 말 자체가 인칭 대명사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옷으로 넘어가 볼게. 장안을 돌아보니까 북궐이 천리로구나. 자, 여기서 질문. 우리 화자 지금 어디다 했어? 계속 어디 있었어? 화자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연 속에서 천리나 되고 돌아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그 곳, 이 두 곳의 의미가 뭐다? 자연과 아주 멀리 있는 속세겠지. 그래서 다시 말해 장안 세모, 북궐 세모해 주시고요. 지금 있는 자연과 천리나 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세속 혹은 속세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굳이 천리라고 말한 건 진짜 물리적으로 천리나 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멀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주 보기로 했지. 배주자야. 물고기 배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 얘들아, 해야 돼. 우리 이때까지는 자연에 살아서 자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아이고 장안성 북궐 저 멀리 있는데 이때까지 잊은 적이 있느냐 하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잖아. 띠용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말해. 자,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리하는지 보자. 됐다. 내 걱정 아니다. 제세현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면서 나는 속세에 미련이 있긴 하지만 속세로 가겠다 가지 않겠다 가지 않을 거야. 왜? 나 대신에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신 자주 나왔던 게 제세현 이 안에 화자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 살게 그냥 니들끼리 해먹어 의 의미이기 때문에 또 제세현은 화자가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부가까지 해서 우리 시가 작품은 이렇게 복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끊었다가 원생몽유로 간단하게만 우리 전체적인 거 되게 간단하게만 찝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원생몽유록도 좀 볼 건데 보면 우리 그 몽자류 소설, 몽유록계 소설 요거는 주말에 정리했으니까 얘들아 요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몽유롭게 소설이고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현실과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가지긴 하지만 등장인물 변화 있다 없다? 없어. 전부 다 현실, 꿈, 현실 전부 다 A로 가고 그렇다면 꿈을 꾸는 이유가 뭐다?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말들을 꿈에서라도 조금 풀어내기 위해서 꿈이 되게 중요한 장치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8번 보기를 좀 보고 쌤이랑 읽어보고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8번 가볼게. 보기
119쪽에 보기를 참고할 때 꿈은 현실의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단 질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기 한번 봐야죠. 원생몽유록은 요거 묶어주세요. 가로. 단종을 폐위하고 사육신을 제거하여 왕위를 차지한 수양대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닫아줘.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아까 성산문 얘기했던 거 이미 배경 지식 아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겠다. 자, 그럼 이걸 쓴 사람 역시도 꿈속에서 단종에 대한 사랑, 단종이 복귀됐어야 했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으니까 꿈을 통해서 막 토로하기 위해서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꿈에 현실 비판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 됐을까? 자, 그리고 작가는 꿈속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금기로 여겼던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현실에서 못하는 말을 했대.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써내려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원자허 네모 인물, 원자허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강계, 강직한 선비이다. 위에다가 성격의 직접 제시라고 써줘. 이건 얘들아 우리 내신 들어가면 많이 물어보는 서술 방식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들아 이거 보이니? 어머 안 보일라나? 이거 어떤 사람인지 대놓고 말하는 거 성격의 직접 제시. 자, 그 다음 기계의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해서 자주 나은이라는 사람의 슬픔을 품고 원원의 가난을 견뎌야 했다. 우리 이제 좀 눈치껏 가셔야 됩니다. 나은이 누군지 원원이 누군지 알 필요 없고 그냥 고사를 인용한 거구나. 이 정도의 형식은 가지고 가자. 무튼 뒤에 것만 읽으면 되지. 슬프고 가난했대. 그 다음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물 때 돌아왔대. 이거 다른 말로 주경야독이라고 해요. 우리 내신 대비 다 와가니까 사자성어도 좀 볼게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역대 위태로워 망할 지경에 처하거나 국웅이 옮겨가거나 운세가 떠나가는 곳에 이르면 책을 덮고 눈물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처하여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힘으로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애태우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자, 어느 날입니다. 밤이 깊고 정신이 피로해서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자, 그럼 이제 꿈이라는 요소가 나오겠네. 잠들었다 위에다가는 몽이라고 하나 써줘. 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호련히 가볍게 들리며 아득하고 멀리 훨훨 날아올라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진짜 꿈을 꾸고 있나 봐요. 그 다음 강 언덕에 멈춰보니까 긴 강물 굽어 흐르고 있고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꿈속의 모습을 뭐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지. 그 다음 이때 밤이 반 넘어 깊었다. 호련히 눈을 들어보니까 천추에 불평한 기운이 있는 듯하여 휙휘바람을 길게 불어 시 한 수를 읊었다. 자, 그러면 A라는 시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 자, 지금 소설 속에 시 한 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한번 보자고. 자, 꿈속에서 갔더니 뭔가 좀 불편한 기운이 있고 휘바람도 휙 불고 뭔가 좀 쓸쓸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또 이런 시를 읊었어요. 그럼 얘가 들어가는 기능이 뭐다? 이때 첫 번째, 시를 쓴 이유를 생각하자고 했어. 시 왜 써? 우리 내면 심리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슬픈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를 읊는다면 당연히 슬픈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갑자기 소설 속에 시 나오면 신박하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보고 단조로움을 탈피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4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전체 주제를 강조하는지 주제 강조 혹은 이 시를 통해서 앞날을 암시하는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 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슬픔이 강에 들어 목매어 흐르지 못하는데 갈대꽃 단풍잎에 찬바람이 우수수 부네.
자, 그 말은 얘들아, 되게 쓸쓸하다라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건가 봐. 분명 이곳은 장사의 언덕일 것인데 달 밝은 밤에 영령은 어디서 놀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쓸쓸한 분위기, 쓸쓸함이라는 내면 심리. 근데 한 가지 조금 독특한 거는 어떤 영혼을 하나 찾고 있어. 영령 밑에다가 써줄게요. 우리 아까 보기 보고 왔잖아.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다? 단종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영령 밑에다가 단종이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앞날은 암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치만 단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 단종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드러나니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는 볼 수 있겠네. 됐을까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갈게. 서성이며 둘러볼 쯤에 호련히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있더니 갈대꽃 깊은 속에서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튀어나왔대. 한 사람, 네모, 새로운 인물. 복건 쓰고 야복을 입었으며 풍채가 맑고요 미목, 얼굴이 수려하여 늠름하고 또 수양산에 백이숙제의 어떤 유풍이 있었다. 우리 아까 백이숙제 얘기했었지. 이 사람들은 뭐다? 아까 성산문은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나타난 사람 역시도 지조절개가 아주 강해 보이는 사람이래. 자, 앞으로 다가와서 인사하고 말하기를 원자어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우리 임금께서 마중하라고 했어. 단종이 불렀다고 하네요. 자, 자오가 산신령이나 물귀신이라고 의심했지만 생긴 게 좀 멀쩡해 보여서 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대. 자, 그를 따라 갑니다. 우뚝 선 정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 네모 쳐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의관이 한결같이 임금 같았대. 임금 네모 치시고 어떤 사람과 임금을 이어주세요. 단종입니다. 단종. 또 5사람이 곁에서 모시는데 한 명이 빠지기는 했지만 얘들아 이거 사육신이야. 한 명은 이따가 나올 거야. 모두 세상의 호걸로서 모습이 당당 풍채가 늠름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갈게요. 원자어가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나와서 맞이했고요. 원자어는 5사람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고 들어가서 임금한테 먼저 인사했다네. 그리고 자리가 정해지지를 기다렸다가 제일 끝자리에 앉았대요. 지금 사육신에 대한 리스펙을 보이는 거지.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높은 데 앉겠어. 맨 끝에 앉았어. 좌우의 위쪽은 복권을 쓴 사람이고 5사람이 차례대로 자리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일찍이 향기로운 명성을 듣고 하늘에 닿는 높은 의리를 깊이 사모했다. 좋은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오가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자리가 정해진 다음에 옛날과 지금의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지칠 줄 몰랐다. 그때 복권 쓴 사람이 말하기를 요순 우탕. 얘들아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탕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그 시대의 왕을 얘기한다면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 위에다 태평성대라고 하나 써줘. 옛날에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요 임금들이 나라를 주고받은 이후로 간괴한 께로 선양받는 자가 이들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가 이들을 명분으로 삼았어요. 천년도록 다 모두 이와 같아서 마침내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니 4명의 임금이 이들의 효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권 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태평성대를 살았던 4명의 임금 있잖아.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역적을 일으키고 또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뒤갈아 엎고 못된 짓을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복권 쓴 사람 입장에서는 이 4임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네요. 끝에다가 써줘. 이 4명의 임금이 없었으면 영모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해. 그랬더니 임금이 정색하기를 이게 뭔 말이냐. 내 임금과 같은 성스러운 덕이 있으면서 이 시대에 처했다면 괜찮았겠지만 내 임금과 같은 성스러움이 없는 데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면 옳지 않지. 내 임금에 어찌 죄가 있겠느냐. 도리어 빙자하거나 명분으로 삼는 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요 말을 듣고 난 뒤에 임금님이 바로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할 거니? 그리고 이 임금님들은 되게 어질고 덕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역모를 일으킨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있지. 이 조상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니? 라고 옹호하는 거네요. 옆에다가는 긍정적이라고 써줘.
동일 인물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바로 깨갱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잘못 나갔어요. 하고 어휴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일은 얘기하지 말자. 달도 밝고 바람이 맑으니 어휴 좋은 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술을 좀 마신대요. 넘어갈게요.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임금이 막 흐느끼며 6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너네들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해서 원통함을 서술해보자.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담았던 슬픔들을 막 이렇게 늘어놓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특이하게 다 잘라놨네. 자, 이야기가 끝나자 모든 자리 사람들은 흐느껴 울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산의 새로운 인물입니다. 네모. 얘가 뛰어드는데 되게 씩씩한 무인이었어. 키가 크고 용맹도 뛰어났고요. 묶어줄게. 얼굴은 폭앤대추 같고 눈은 샛별처럼 번쩍였다. 묘사라고 써야 되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는 옛날에 문천상의 정의에다가 진중자의 맑음을 겸하여 얘들아 알 필요 없다고 했어. 이 사람들 그냥 고사, 인용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냥 이 사람들 빼고 정의롭고 맑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늠름한 위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키기도 했대요. 이 작품의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인물의 성격 같은 것들을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봐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5사람을 보며 선비들아 그대들과 내가 무슨 대사를 꾸몄단 말인가. 그래서 아까 쌤 단종 얘기할 때 그 사육신의 이름 얘기했었지. 단종 복귀를 위해서 얘네들이 막 뭔가 계책을 꾸미다가 어떤 사람의 배신으로 실패하게 됐다고. 그 계책을 짰었던 요 시간들을 되게 한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유 왜 걸렸을까 너무 슬프다. 자, 그 다음에 하면서 칼을 뽑아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바람은 쓸쓸해 입지고 물결이 차 칼 안고 긴 휘파람에 북두성은 기울었네. 요거는 밑줄 한번 그어줘 얘들아. 자, 고전에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달과 별, 해는 웬만하면 전부 다 임금입니다. 특히나 북두성이 나와 무조건 임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북두성이 기울었다는 것은 상황이 되게 위태로워졌고 단종의 상황이 좋지 않구나를 암시한다고 봐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살아서는 충이하고 죽어서는 굳센 혼을 내 모습이 어떻냐 다 강 속에 둥글 다리로다. 함께 이를 도모한 것이 잘못이니 썩은 선비들을 원망하지 말거라 하면서 그동안 걸렸던 거 너무 아쉽다는 말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얘들아 다 왔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이 컴컴해지고 구름이 끼더니 비도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다. 되게 부정적인 이런 자연현상의 모습이 드러나 다 객상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왜? 이 슬픈 마음을 좀 더 잘 부각해 주니까. 그 다음 귀를 찢는 천둥 소리가 들리니 모두 사라졌고요. 자오도 역시 놀라 깨어본즉 한바탕의 꿈이었다. 옆에다가 꿈에서 깨었다라는 의미의 각몽이라고 좀 써주게. 자, 강몽.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해월고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내 친구 해월고사라는 사람이 이 꿈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안 읽어봐도 돼. 왜?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똑같아. 아이고 이렇게 대단한 왕이 죽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달프다, 슬프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거거든. 돼지들아. 자, 그래서 이거 원생목류록을 쌤이 대충 보려고는 했는데 한 번쯤은 읽어야 돼. 3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목류록계 소설에서 꿈의 기능은 뭐다? 현실에서 못하는 말들을 이 꿈속에서 토로한다는 거야. 비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는 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보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됐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내신 대비 잘 하고 난 뒤에 6주 뒤에 혹은 5주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